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엔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거부권 행사로 표기됐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안법이 잇따라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슈엔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쟁점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상임위를 이제 통과하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쟁점 법안들을 보면은 이제 상법 개정안, 1차 때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들어서 첫 협치 법안이다 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은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도입이라든지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양국관리법, 농안법 등인데 국민의힘은 뭐 수적 열세 때문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본회의 통과 때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막아서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론에 호소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법안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시고 처리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방송 3법 또는 방송사법하고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강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여야의 이제 쟁점 법안이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게 이 상법하고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예. 뭐 이것도 사실은 오래된 이슈이기는 한데 민주당 입장이 이걸 말하자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국회 구성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쭉 우리가 지켜보면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 특히 예. 의석수가 워낙이 민주당 등 지금의 여권이죠.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협치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쓰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후유증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여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소수이긴 하지만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법 경우는 뭐 되게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그 여권에서 주장은 이제 주주 권한 확대 이게 아마 포인트일 거예요. 소액주주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의 야권 국민의힘 등은 이건 경영권 위축을 가져온다 예. 등 뭐 이런 이제 주장으로 지금 말하자면 대치 상황인 건데 이거 이 상법 개정안이 그렇고요. 노란봉투법 뭐 아시잖아. 이거는 노조가 예. 이 파업 등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경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손배소 제한을 하는 예.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랬던 예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예. 뭐 두 개 다 지금 여권이 이 상법, 노란봉투법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 다소간의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과연 화급한 문제일까? 이게 좀 이슈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생각한 데는 예를 들면 과거에 이게 꼭 맞는 비율지는 몰라도 이 노사정 협의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좀 다시 좀 가동을 해서 네.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법들로 이 전국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네. 22대 국회 앞으로도 한참 남았고 그런 전망을 보면 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지고 그래도 의견 접근이 안 되면 의석수 가지고 하더라도 그랬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 지금은 이제 새 정부 초기라서 좀 동력이 있을 때 이제 빨리 하자 이런 그런 의견이 이제 지금 여권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넘어왔던 법안이다 이런 거죠. 다수겠죠. 네. 오래된 법안인데 조금은 숨을 좀 돌려가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은 좀 속도를 좀 늦춰서 수기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네, 저도 뭐 안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을 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법들입니다. 특히 기업들, 노조들, 예. 쌍방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법들이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럼 본회의 이제 7월 임시국회 날짜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중단이 되고 다시 여당에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 예. 통과를 결국은 시키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법들이 기본적인 틀로 본다면은 반기업 친노조의 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라는 것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산과 가치를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의 원칙은 기본적 효율성과 불만의 최소화거든요. 예. 그런데 불만의 최소화만 맞추다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균형점을 잡아가는 게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불만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인지 미래를 향한 효율성,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나 한국에서 이제 사업 못하겠어 접어버릴 경우 당장 불만의 최소한 있을 겁니다. 노조의 말을 들어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퇴임 시 사상 최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번 퇴임할 때요. 첫 번째 임기 때. 누구도 알다시피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친노조 정책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정반대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시 지지율이 70% 80%까지 육박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바엔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살리기 정책을 기본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때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룰라 대통령이나 바엔사 전 폴란드 대통령의 예를 삼아서 지지자들을 넘어서라. 예. 열성 지지자들을 넘어선 국가 전체의 80%를 본 정책을 해라. 80%를 겨냥한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지자들에 끌려다녀서는요, 국가의 미래 없습니다. 예.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달죠. 눈앞에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가의 미래를 본다면 국가의 미래를 향한 효율성을, 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방통위에 계셨으니까 방송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법도요, 제가 방송의 주인은 누굽니까?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의. 방송의 주인은 방송 종사자가 아닙니다. 과거 지금 민주당의 기본틀은 방송을 권력자로부터 방송인들에게라는 표현을 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 나온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쓰더라고요. 방송의 주인은 방송인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건 더더욱은 아니고요.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권력자부터 빼앗아서 방송인들에게 돌려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방송법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위임이 과잉 단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로 이 방송법으로는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특정 단체를 지명합니다. 방송학계를 지명합니다. 방송학계 어떤 학계를 방송학계 대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방송학계가 있는데 그럼 또 방송학계 내에서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일 겁니다. 친연이 친야니 하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방송인에게 돌려준다는 이유 하에 친여 성향의 인원들로 구성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 음모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송법 관련해서는. 예. 그 방송 관련은 우리 안영환 의원이 워낙 전문가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듣고요. 근데 기본 취지는 이 방송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그거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만 뭐 사장을 KBS 사장, 뭐 MBC 사장 그 임명하는 거 이걸 방지하자. 이게 원래 그 대의 명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디테일에서 네. 지금 안 의원 얘기한 거 뭐 상당 부분 뭐 일리는 있는데 글쎄 뭐 정답을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네. 전 제발 제가 지난번 제안했는데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립적인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뽑히면 중립적인 인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다음 주에 이제 요런 그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가 1년 만에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야 동수에 합의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왜 동수로 해줬느냐 이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윤리특위가 그동안에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징계안을 발의하면서 어떻게 정쟁의 어떤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안건은 갑질 논란 있었던 강선우 의원, 그리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이준석 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리특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리특위 가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 기억에는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있었어요. 네. 이번에 뭐 새로 여야 구성이 안 돼 있었죠. 구성을 이제 한 모양인데, 네. 지난 21대, 20대 그 전에도 예. 국회 윤리위원회는 있었다고, 예. 특위인지 윤리위원회. 예. 그런데 제 기억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현역 의원이 거기서 무슨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네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의원직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기억에 남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네. 이러고는 그냥 흐지부지 됐다고 결론이.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여야 동수로 이제 구성을 한 모양인데, 아마도 제가 짐작한 데는 예. 이것도 영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가. 하긴 할 텐데, 예. 구성을 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좌관 갑질 논란이 강선우 의원, 예. 장관 후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낙마했죠. 갑질 논란으로 해서 낙마했잖아요. 근데 지금 파다하다고 지금 원내에서 강선우 말고도 또 있다. 이게 이제 보좌관들 무슨 예. 단톡방인가요? 그런데 쫙하게 돌거든요. 다음은 누구다. 네. 근데 이게 다음에 그럼 누구라는 게 또 이렇게 이 보좌관 갑질 논란이 또 불거진다면 그 누구다. 네. 김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다 돌거든요. 네. 이게 또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냥 이러고 말 거고, 이준석 경우는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그 TV 토론에서 그 발언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과연 국민청원이 무슨 몇십만 네. 이렇게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원 사실상의 무슨 그 효과가 있는 징계까지 칼이라고는 저는 제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아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용두사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는데,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1년 만에 예.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상대방의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 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징계가 됐는지. 없어요. 윤리위원회 징계가 크게 경고, 사과,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이 있습니다. 아마 경고로 되게 끝난 거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그 네. 이상은 있었던 경험이 제가 본 경험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끝날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의 활동도 아니고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징계의 대상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번 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막판 선명성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고, 경쟁이 아주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더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 의원님. 지금까지 몇 군데 이미 그 득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충청과 근데, 영남. 예. 제 개인적 예상과는 다르게 예.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왔죠. 예. 거의 그냥 라프하게 얘기하면 한 2대1 정도로 정청래 후보가 앞선 거로. 근데 저는 결과도 아마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죠. 그렇죠. 그죠? 8월 2일 날. 예.
이게 왜 이러냐? 왜 선명성 경쟁 왜 이렇게 들어가나? 지금 전대 룰이요.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 예. 이거 합쳐서 70% 아마 반영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대의원 권리당원. 예. 대의원 15%고 뭐 이거 여론조사 있고요. 권리당원 뭐 55%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나머지 한 30%. 예. 그러면 70%가 대의원 권리당원인데 예. 선명성 경쟁을 득표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구성 자체가 네. 대의원 권리당원이 상당 부분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과격하다고. 그리고 거의 일변도라고요. 거기에서 득표하려면 선명성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데 선명성 경쟁은 이제 득표 전략으로 이렇게 할 텐데.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청래 뭐 정당 해산 심판, 이게 계엄 탄핵이 문제 가지고 저건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위헌적 정당이다. 그럼 나는 이 정 후보한테 묻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것도 뭐 우리가 그때 사실 압도적으로 비판했던 거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민노당 그럼 박근혜 때 해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게 과연 맞다는 건지. 나는 정당 해산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라. 네.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 제명 몇십 명 거명을 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계엄 탄핵과 네. 관련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 선명성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거기에서 그 준에서 네. 결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안영환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니까 네. 유권자, 전당대회 유권자들인 당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하죠. 과유불급이라고요.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네. 야당 의원의 절반을 어떻게 제명을 합니까? 야당을 어떻게 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불가능한 이야기를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선거 끝난 뒤에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탈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아무리 선거라지만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제가 이야기할 순간 이 선거에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타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뭐 비슷하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